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연이어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오늘은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화물연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다음 주 수요일에 2차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동단체와 정부가 치킨게임이라도 벌이는 걸까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강대강 맞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죠, 3년 연장안을 받아서 타협에 나서는 그런 모양인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대강 맞대결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내일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맞서고 있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는데 무척 안타깝습니다. 12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콘텐츠가 쏨, 자격증을 쏘, 어디서든 쏨, 평생 무료 쏘,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쏨싸, 콘텐츠가 강한 송실사이버대학교.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죠,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2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잠시 후 경북선관위 김종만 홍보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1부 천하람의 천하무적 시간인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슈 오늘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로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현재 후보자들은 등록을 마치고 열심히 선거 운동 중입니다. 도체육회장 선거 일주일 후인 22일에는 시군체육회장 선거도 치러지죠.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김종만 홍보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종만 홍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북선관위 홍보과장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자,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선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겸임했었는데, 예. 2020년부터 민선회장 체제로 바뀌었고, 그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 경북에서는 이번에 경상북도 체육회장 선거와 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네. 경상북도 체육회장 선거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3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각 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와 위반 행위 단속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합니다. 예. 선거일은 경상북도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15일,
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2일입니다. 예, 꼭 일주일 남았군요. 그러니까 도 체육회장 선거는 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네네, 맞습니다. 또 일주일 후에 각 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바로 12월 22일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지방체육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했지만 2020년부터였죠. 민선회장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지방체육회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까지 그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회장을 겸임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체육단체를 이용해서 인지도를 뭐 높인다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해서 이런 폐해를 막고자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예. 지자체장 또는 그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고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이 다시 개정되어 지방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체육단체 정치화가 발생해서 이런 폐해를 막고자 이렇게 민선체육회장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자,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예, 무보수 명예직인데. 자, 네. 그러면 권한은 또 어떤 게 주어집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경북체육회를 통해서 그 확인해본 바로는 체육회장은 그 무보수 명예직이 맞고요. 예. 하지만 그 도의 그 체육 정책에 따라서 체육 사업의 어떤 세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경상북도청으로부터 한 연평균 250억 원 정도의 그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 보조금으로 김재덕 양궁 선수와 같은 엘리트 선수의 육성 및 스카웃을 하고 또 체육 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등 체육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도민체전 등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육회장이란 자리가 보수는 없지만 그 권한은 아주 막강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예산 250억 원 정도를 그 보조금을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네. 구체적인 선거 일정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경북체육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그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고요. 예. 12월 5일 그 선거 명부가 확정되었습니다. 예. 선거 운동은 12월 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가능하고요. 예. 선거일인 12월 15일은 투표소에서 후보자 소개 및 그 소견 발표가 있는 후에 투표가 이루어지며 투표가 종료되면 이제 개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경북 체육회장 선거에서 각 일정들이 일주일씩 늦춰지게 되는데요. 예. 선거일은 12월 22일 목요일이고 선거 관리는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예. 자, 경상북도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2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예. 기호는 그 추첨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예. 기호 1번은 그 김하영 현 경북체육회 회장, 예. 기호 2번은 김점두 전 경북체육회 부회장입니다. 예. 자세한 그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특집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2명의 후보자가 지금 등록 완료했군요. 현 네네, 회장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부회장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방체육회장 선거 방식이 또 궁금한데요. 모든 주민이 다 유권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체육회장 선거이다 보니 그 체육회 정회원 단체의 장과 대의원 중에서 그 추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이 이제 선거인이 됩니다. 예. 과정을 보면 경북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서 회원 단체별로 선거인 수를 결정하고 각 회원 단체에 통보를 하면 각 회원 단체는 통보받은 선거인 수 내에서 예비 선거인 명단을 제출하게 되고요. 예. 경북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그 제출받은 명단에서 뭐 중복자라든지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해서 최종 예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에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최종 선거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아, 그렇군요. 시군체육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똑같이 도체육회나 시군체육회나 똑같은 방식으로 혹시 네, 이 맞습니다. 도체육회 선거, 회장 선거 그 선거인이 총 몇 명 정도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나왔습니까? 명부? 예, 지금 최종 확정된 선거인 수가 444명입니다. 아, 444명이 투표를 하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 시군의 뭐 체육회장이라든지,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의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이 음흠. 선거인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이 선거 운동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 지방 체육회장 선거의 선거 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후보자만 가능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선거 운동 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과 어떤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서 뭐 어깨띠 위도 착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화기를 이용해서 어떤 수화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것, 예. 뭐 문자 메시지 발송, 그리고 체육회 홈페이지나 뭐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명함 배부라든지 뭐 지지 호소, 그리고 이제 선거일 당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거일 그 후보자 소견 발표회는 각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좀 특색이 있군요. 네네, 자, 맞습니다. 선거가 치러진 이후의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개표를 해서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 투표수를 공표를 하고, 투표 개표 및 선거록을 작성을 합니다. 예. 그런 뒤에, 경상북도 체육회와 각 시군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그리고 투표하는 유권자, 마지막으로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선거인 수가 적다 보니 아마 금품 선거가 가장 우려가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후보자 가족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 공표 비방, 그리고 체육회 임직원의 어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또한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금품 음식물 등을 이제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또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까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예. 자수한 사람에게는 뭐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신고자에게는 그 최대 2천만 원의 이제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스포츠 하면 사실은 이제 페어 플레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페어 플레이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열광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예. 이번 체육회장 선거 역시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품 선거, 뭐 비방 선거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금품 선거 같은 경우는 일반 선거 그 과태료 뭐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최고 3천만 원까지도 부과를 하게 되니까요. 절대로 네네. 이 금품 선거 이거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돈 선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갑자기 좀 연결했는데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김종만 홍보과장이었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전국 친환경자랑 페트병 라벨 떼서 버려주라. 빈캔은 꼭 구겨서 버려주라. 주라 환경 생각해주라. 우리 모두 에코에코하게 친환경 실천 합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0분 53초 지나고 있네요. 천하람의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마음 많이 졸였어요. 연결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용산역에 기차를 내리고 있느라고 전화를 놓쳤습니다. 예. 네. 자, 바로 본론 들어가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관저 정치 계속해서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좀 큰 틀과 이제 디테일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큰 틀에서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큰 틀에서는 좋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그 청와대라고 하는 구중궁궐에 있으면서 소통이 너무 안 된다. 심지어는 무슨 당대표도 대통령을 만나기 어렵다거나 문고리인 사람들이 권력이 됐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소통 부재가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돼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뭐 저녁 자리 하면서 사람들하고 특히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하고 소통하고 뭐 심지어는 뭐 전화도 직접 하고 뭐 콜백도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하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그건 아주 좋은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디테일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당대회 시즌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누구는 만나고 아니면 뭐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민감하게 당의 역학관계에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통령을 대하는 저희 당 지도부의 태도가 대등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아하, 종속적인 그러니까 느낌이다. 그렇죠. 언론의 헤드라인도 보면은 대통령을 뵙고 보고를 했다. 뭐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건강한 당정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시점, 내놓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유의하실 필요는 있다. 뭐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좋은 변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큰 틀은 좋다. 뭐 소통하는데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죠. 글쎄요, 좀 야당 인사들도 좀 같이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 좀 건강한 당정 관계는 아닌 것 같다. 대등한 관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대통령실의 이런 관저 정치, 지금 또 전당대회 시즌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의도가 뭐 숨어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소통하려는 태도이겠죠. 뭐 나쁠 거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이 뭐 대통령실과 잘 보조를 맞춰가지고 가지고 특히 지금 이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이다 보니까 조금 좀 뭐랄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당이라는 거는 한 목소리만 나오면은 그게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가지고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했던 것들이 아니 무슨 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뭐 하수인들이냐, 뭐 여의도 출장소냐, 왜 거기서는 뭐 조국 그 장관 임명 비판하면은 뭐 큰 난리가 나고 징계받고 왜 그렇게 하냐, 당에서 왜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냐,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냐, 막 난리를 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도 커뮤니케이션이지만
뭐 저희 당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 핵심은 저는 그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한 2말 3초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이번 주 내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도권 MZ세대의 소구력이 있는 후보여야 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뭐 윤핵관 후보들, 이런 후보들 다 성에 차지 않는다.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지금 5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당내 뭐 중진 중에 중진인데 이게 파장이 클 걸 알면서도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그 발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놀랐죠. 이게, 아니, 왜냐하면은 원론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뭐 글쎄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뭐 나경원, 뭐 김기현, 윤상현 이런 분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이분들이 좀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거 우리가 알던 그 신중한 중진 주호영 원내대표가 맞나.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 좀 한바탕 난리가 난 거고요. 게다가 지금 MZ 수도권, 뭐 공천권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거 뭔가 새로운 인물. 근데 지금 그 새로운 인물 하면 한동훈 장관을 말한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당내 지배적인 해석이 된 거죠. 예, 뭐 며칠 동안 떠들썩했어요. 한동훈 장관 그렇죠. 얘기가. 뭐 물론 몇몇 분들은 아니 뭐 예를 들면 아니 이준석 대표가 MZ 수도권 인기 있었는데 왜 날렸냐 하는 분도 계시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도 이제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이거 왜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를 공개 지지하나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분들을 지지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인물인데 뭔가 그런 이렇게 수도권에서의 지지 결국은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었죠. 그런데 아니라 그러잖아. 한 장관이 뭐 공개적으로 확실히 나는 안 나간다. 예,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천 의원 좀 개인적으로 뭐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솔직히 한동훈 장관 빼고는 잘 안 떠오르고요. 안 떠올라요. 네, 뭐 원희룡 장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원희룡 장관을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풍선을 띄워보는 거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이진 않지만 한동훈 장관 가능성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내지는 당내 의견을 한번 보겠다라는 거였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주호영 의원이 그냥 혼자 생각으로 이런 걸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신중하신 분이라서. 천 변호사님이 그 주호영 의원하고 좀 친하지 않나요? 네, 제가 나름대로 당연히 다 친한 사이입니다만. 네. 그렇다고 제가 주호영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얘기 왜 한 겁니까? 이거 뭐 누굽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지금으로서는 법무부 장관에 충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절대 안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유승민 의원이 계속해서 인기가 높고 다른 친윤 후보로는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 불씨는 좀 살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사그라든 건 아니다. 당대표에. 네.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워낙에 단호하게 어제 발언을 해가지고 한 장관이 절대로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근데 이제 아니군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좀 우려하는 부분은 한동훈 장관 물론 아주 좋은 자원이고 저는 다음 총선 출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총선은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검찰 출신의 직전에 법무부 장관 하셨던 분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민주당에게 야당 탄압, 정치 수사 이런 어떤 명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한동훈 장관 본인도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유승민 전 의원 얘기하셨는데 지금 경선 룰이 현재는 7대3이잖아요. 당 7, 여론 3. 근데 이걸 계속 9대1로 바꾼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위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한테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당대표를 뽑는 거니까 당원들만 투표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정의당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요? 민주당도 최근에 바꾸기 전에는 당원 9회 여론 1위였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은 선거 지고 나서 이제 민심을 더 늘려야 된다 해서 25%까지 늘린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당이 당원들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정당의 그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백억씩 국고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게다가 사실 집권을 노리는 대중정당 입장에서는 여론의 향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를 뽑으면서 민심의 반영 비율을 줄인다? 이거는 선뜻 납득하기는 사실 어렵다. 그럼 그렇게 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자, 친윤계 한 70여 명 정도가 주축이 된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 국민공감이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 윤심이 뭐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공부 모임 이런 거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니 공부는 각자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요. 예. 정말 쟁점 있을 때마다 뭐 토론회나 전문가 간담회나 열면 얼마든지 전문가들 불러서 논의하고 노하우를 전수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부 모임을 만든다는 거는 대체로 세를 가시하기 위한 목적이 많거든요. 예. 저는 뭐 이것도 그런 목적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거는 저희 당 의원이 115명인데 그중에 정식으로 회원이 된 거는 65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나머지 사람들은 그 무슨 생각인가? 나머지 50명 들어가지 않은 50명. 예.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그럼 무슨 생각인가도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이제 7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저기에 참석했고 하나의 그룹을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만약에 윤심이 확실하게 밀고 있는 후보가 등장한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조금 더 힘을 모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50명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분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반윤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반윤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 뭔가 뭐 비윤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약간 뭐 내가 너무 이렇게 주류 세력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치적인 에너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표출될 거냐.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 공감 출범한 걸 두고 그렇게 고운 시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사실 대통령도 그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였나요? 제 기억에는 당무에는 전혀 관심 없다. 그럴 시간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대통령 이런 모습 보면은 꼭 그렇게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심 없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조금 비현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과거의 총재 시절은 아닙니다만은 뭐 저희가 관행적으로 1호 당원이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굉장히 중요한 당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당연히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되게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당대표 후보로 밀었다 칩시다. 근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안 되면? 그러면은 정작 당대표로 선출된 사람이랑 척을 지고 시작을 한다는 건데. 그렇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건전한 당정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들도 당연히 당무에 대해서 정무수석을 통해서나 아니면 본인이 친한 의원들을 통해서나 소통하고 의견도 주고받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너무 티나게 개입하는 거를 좀 자제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대통령의 실제 개입보다는 어찌 보면은 뭐 윤심 마케팅 이런 것도 또 너무 많지 않나 뭐 그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한동훈 장관 얘기 나와서 그런데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그 10억 원의 손해보상 손배소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김종대 전 의원 또 김어준 씨 또 허위사실 유포 뭐 명예훼손 혐의로 뭐 고발을 하고 뭐 장경태 의원도 마찬가지로 고발하고 이렇게 계속 고소 고발전이 지금 정부 측에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보수의 시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기 단기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안 좋다.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현직에 있으면서 누구를 고소 고발하고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선례가 쌓이는 게 안 좋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아져가지고 대통령실이 고소고발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많은 걸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강화시켜주는 거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역풍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치의 문법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어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김의겸 의원이나 더 탐사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무슨 김의겸 의원도 사과랍시고 하는데 또 그런 상황이 돼도 다시 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사과가 아니거든요. 사과 아닌 유감 표명을 했죠. 예. 그렇죠. 더 탐사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 집에 찾아가서 막 보호랑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도 고소해라. 나는 뭐 고소하면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밝히겠다. 뭐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정치면 이 청당도 술자리가 거짓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지면 김의겸 의원이나 더 탐사도 제대로 사과를 하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이게 문제지만 사과했으니까 넘어가겠다 이런 프로세스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양쪽 모두 다 프로세스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을 고소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하는 일이 있는데도 국민들이 이게 그렇게 못할 일이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큰 틀에 봐서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김의겸 의원이나 더 탐사의 행태도 선을 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이은 고소 고발전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언론도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가 좀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하게. 예. 본인은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고 하셨는데 가장 이재명답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기자 간담회 안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는요. 말을 빼고는 아무 실권이 없습니다. 여당 대표는 행정권 이런 거와 관련이 있지만 그런데 대장동에 관해서 질문할까 봐 본인이 말했다가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까 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입을 못 여는 야당 대표다. 저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 앞으로 당내에서 주도권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네. 이재명답지 않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화물연대 파업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한 보름째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강경 대응 입장이고 시멘트 분야에 이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이어서 오늘은 또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명령을 발동한 상황입니다. 자,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건지 오늘 오후에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 입장을 냈네요. 일몰제 3년 연장 합의하겠다. 네네. 그런데 정부가 이걸 또 받아들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 선 복귀 후에 후 협상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대로 이렇게 풀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게 진짜 끝이 안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거를 자꾸 누르면 다들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바람이 잔뜩 들어간 풍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데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계속 몰고 가면 정부도 이렇게 자꾸 전국의 모든 화물 노동자들을
그 불법 집단으로 간주해버리는 식으로 이 전국을 풀어가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정부가 선복귀 후대화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원래 이게 화물연대가 지난 6월 달에 정부가 약속했던 걸 지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그 안전운임제에 대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 차종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시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던 건데 예. 그 이후에 5개월이 지나도록 이게 진척이 안 되고 결국에는 급기한 그 뭐 원희룡 장관이 해당 주무부서 장관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일몰제를 코앞에 두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참다가 애초에 약속했던 걸 지켜라라고 해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정부 명령에 따라서 업무에 복귀해준 노동자들의 협조에 응답하는 차원에서라도 화물 노동자들과의 대화는 지금 당장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민주당에서 지금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고 국토부에 여야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두고서 우리 다시 의논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정부도 이 안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민노총도 화물연대 측도 이 안을 받아들여서 예. 지금 이 싸움을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 짓고 이 협의기구에서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고 귀족 노조로 몰아가고 적으로 규정하고 그 북핵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북핵만큼이나 위험하다. 그래서 근데 이 화물 노조 예. 그런 발언을 보면은 그렇게 규정을 하는 순간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대화의 창구 자체가 이렇게 단절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정부 여당에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화물연대 측도 대화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부 여당은 그런 자극적인 발언을 그 자제를 해야지요. 지금 이 발언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 저는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세계 경제도 어렵고 나라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화물연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동조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아하. 그래서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지지율 상승까지 기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렇죠.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보여요. 실제로 지지율이 좀 오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원래 정부 그 지지율이 너무 낮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30% 안팎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모든 정책 방향이 잘 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은 이 사태가 원만하게 그리고 빠르게 수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서 그래서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지 정부의 처신이 결코 전적으로 옳아서 손을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도 그렇고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굉장히 초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잡아서 보수, 진보 30, 30, 중도 30 이렇게 보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0% 보수층 여기만 지금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좀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어떤 진영 대결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중도층에 있는 30 여기에는 반이라도 끌어오르려는 그런 전략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지지율이 높았다. 50% 60%였다. 그러면 이렇게 강경하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위기감에 몰린 정부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이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한쪽으로 바깥으로 자꾸 내몰아 버리면 정치의 영역이 사라져 버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미래가 있는가. 정치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는 국민들만 늘어나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자. 그리고 국토부에 협의기구 두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도 말리는 사람이 있을 때 명분 있게 대화를 시작해야지. 자꾸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또 정부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업무 복귀 명령에 응해준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화를 시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지난번에 2020년도에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한다고 정부 정책을 내세웠을 때 정부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네, 그때 업무 개시 명령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은 전공이 약 10여 명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가 의협하고 합의가 되면서 정부가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지금 아주 강공 모드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국토부가 빠르게 대화를 시작하고 그래서 화물노조 측하고 이 문제가 합의가 되면 지금 계속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고소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취하가 이루어져야죠. 정부가 먹고 살겠다고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모두 다 이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상업적인 기준을 가지고 처분을 해버리면은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괴롭혀서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순리일 것 같습니다. 지금 화물 노동자들 하루에도 10시간 넘게 14시간, 15시간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 그래도 순수익은 300만 원 안팎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귀족 노조로 몰고 가는지. 자, 이 화물연대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예산안 처리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이미 지났고 시한이 내일이면 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아직도 국민의힘이 자기네가 야당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거는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도의회의 경우에도 도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감액을 하거나 하면 찾아와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는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된 게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준예산을 운운하고 그래서 국회의 수정안을 애초에 받을 의사가 없다는 걸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공연하게 먼저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건 마치 거대 야당의 횡포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벼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야당인 줄 알고 있나? 이런 전 참 안타깝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예산안이 자꾸 늦어지면 정부 여당에 불리한 것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바뀌어도 정부 여당이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당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연결시킨다고 하면 여당은 어쨌든지 간에 분리해내서 예산안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연계된 게 이 예산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벌써 날짜를 따져보니까 2주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시작한 지. 이게 국정조사 기한이 45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주일, 2주일 지나가다 보면 지금 유가족들 속은 얼마나 타들어갈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거를 지금 위원 구성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빠르게 이게 예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곧바로 국정조사 들어가야 이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정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7주도 안 되는 거잖아요. 45일이면. 그중에 네. 지금 2주가 가고 있고 지금 예비심사 단계도 아예 첫 발도 못 디디고 있는 상태잖아요. 언제 네.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 민주당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 계속 시간만 흘러가면 어떡합니까?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아마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초부자 감세 세입안에 대해서는 이걸 좀 손을 보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만약에 정 어려우면 내일이 마지막 시한이지 않습니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 예산안이라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오늘 밤이라도 전격 타결이 되어서 내일 원만하게 이것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이 두들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지방은 지방 소멸 위기감으로 아주 우울한 그런 상태인데 3, 4분기 경북 인구 이동 현황을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출생률이 아닌 인구 이동을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인구 이동 조사한 건 1970년도부터 이 인구 이동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이동을 하고 어느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인구 이동 방향, 이동자의 특성 등을 파악해서 어디로 많이 가는지를 알아야지 그쪽에 주택을 짓거나 교통 문제를 해결하던가 아니면 교육 시설을 짓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70년도부터 인구 이동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경북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나간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죠.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이동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인천, 경기, 충남, 강원, 충북, 제주, 세종 한 7군데는 인구가 순유입된 인구 지역이고요. 예. 서울, 경남,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광주 요 8군데는 이제 순유출 지역인데 경북도 순위가 꽤 높아요. 높죠. 근데 경북에서 보면 포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 빠져나간 사람들의 81%가 20대입니다. 그러니까 20대가 그것도 포항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는 인구 유출의 원인이 취업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그게 그렇다면 합리적이죠. 경북이 해야 할 일이 뭔가라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 할 얘기가 좀 더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참 요즘에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많습니다만 이건 뭐 너무나 오래된 문제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문제여서 웬만한 우리 정책 효과를 못 보고 있잖아요. 예산만 뭐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맞아요. 정말 좀 어떤 정말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 있어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